7. 보리스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은 레니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다. 레니의 한 달 월급이 커피 반 파운드의 값이 되지 못하고 그녀의 집세에서 얻는 수입이 약 담배 100갭이다. 그런데 레니가 소비하는 커피는 약 2파운드이고 담배 소비는 늘 누군가에게 가만히 넣어주는 것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아마도 300~400갭이는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가장 단순한 경제법칙 중에 하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타당해진다는 점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즉 적은 수입에 많은 지출이다. 정확히 또는 한계가 있는 추측의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계산해 보면 레니는 설탕, 커피, 포도주, 담배 그리고 빵을 조달하는 예산이 1944년도의 화폐 기준으로 매달 거의 4,000마르크 때로는 5,000마르크까지 된다. 레니의 월급과 집세 등 수입은 약 1,000마르크. 그 결과는 빚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1944년 4월부터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곳을 알고 복잡한 우회를 통해 아버지에게 무엇을 몰래 가져다 주는 것을 덧붙여 계산하면 월 예산이 1944년 6월부터 6,000마르크로 올랐다. 이에 대해 수입은 1,000마르크다. 그러니 저축은 전혀 하지 못했다. 덧붙여 말하면 보리와 아버지를 위해 요구되는 지출이 있기 전에 그녀 자신의 소비가 그녀의 수입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1944년 9월에 이미 2만 마르크의 부채를 지고 있어 채권자들을 초조하게 한 것이 입증되었다. 바로 그 무렵 레니의 낭비 성향은 새로운 차원에 들었었다. 레니는 면도날, 비누, 초콜릿 그리고 포도주 등의 사치품을 갈망했다. 특히 포도주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한 로테 호이저의 말이다. 레니는 내게서 돈을 꾼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 둘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그녀는 가끔 내게 몰래 무언가를 넣어주었어요. 빵, 설탕, 파이프용 담배, 그리고 2~3가지 필수품들이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레니는 옳았어요.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집에 오는 일이 드물었어요. 레니를 보면 그녀를 사랑하고 또 그녀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레니가 마르그레트의 집에서 미래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시 이미 1년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서 일했습니다. 그 후에는 무주택자를 돕는 기관에서 일했고 수입은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회사는 재조직되었고 1943년 6월 이후부터는 정부 부처에서 보낸 아주 건장한 새로운 인물이 운영을 맡았어요. 우리는 모두 그를 새바람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키어빈트였고 이 빈트는 바람이라는 뜻의 독일어입니다. 키어빈트였고 언제나 좋았던 옛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공장의 악취를 몰아내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나는 이 악취에 속했습니다. 그는 툭 터놓고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두 사람은 여기에 오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부 국경에 요새를 짓는 작업을 할 터인데 당신네와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련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소련 여자, 그리고 독일 죄수 군인들과 지내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당신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곳입니다.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키어빈트는 강건함의 대표적인 타입이었어요. 경멸하는 면도 있었으나 전혀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흔히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당신 둘 다 아직도 그루이텐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노동청으로 가고 시아버지는 철도청으로 가서 서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호이저 노인이 진짜 자기 성격을 드러냈는지 아니면 이 성격이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는지 말입니다. 상당히 못됐어요. 그 성격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옥과 같다는 표현은 우리가 살던 집의 상태를 비교적 부드럽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루이텐이 구금되고 난 후 우리는 말하자면 공동거주와 공동취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하이니 파이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징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마르야와 나의 시어머니가 장보는 일을 맡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마르야는 가끔 시골로 갔어요. 돌체미나 리세미로 가서 최소한 감자와 야채를 가지고 왔고 달걀까지 가지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동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철도청에서 배급표가 필요 없는 수프를 받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데워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맛있게 들이켰어요.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는 공동으로 요리한 냄비에서도 들어 먹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램을 재는 멍청이가 되었습니다. 마르야가 그렇게 불렀어요. 모든 것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자신의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단계가 왔습니다. 바보 같은 이는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서로 물건을 훔쳤다고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가린을 집어넣고 자물쇠를 잠그기 전에 저울에 달았습니다. 마가린을 꺼낼 때 다시 한번 무게를 답니다. 무게를 달 때마다 도둑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아이들의 우유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나 남편을 위해 가끔 푸딩을 만드느라고 우유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제 마르야의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장보는 일과 요리하는 일을 마르야에게 맡겼습니다. 내 형편은 좋았습니다. 레니와 마르야는 치졸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요리하거나 음식이 식탁에 놓이면 호이저 부부는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재미있는 변주가 일어났습니다. 질투예요. 나는 그냥 레니를 질투했습니다. 레니는 사라져서 애인과 함께 마르그레트의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호이저 노인은 철도청에서 일하면서부터 인간관계를 넓혀갔습니다. 즉 호이저 노인은 철도 기관사들의 장부를 기재했습니다. 1943년만 해도 유럽의 대부분 지역으로 열차가 운행되었습니다. 기관사들은 그곳에서 갖고 싶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이곳에서 좋아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소금 한 푸대를 돼지 한 마리와 바꿔왔고 완전히 굶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거칠게 빻은 밀 한 포대를 담배와 바꿔왔어요. 프랑스에서는 물론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대개 포도주였지만 샴페인과 꼬냑도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호이저의 자리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 후 화물열차의 배차와 시간표 작성을 맡게 되었고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어디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정확하게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물건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네덜란드산 엽골련을 노르망디의 버터와 교환했습니다. 물론 공격이 있기 전의 일입니다. 안트페르펜에서는 버터를 주면 노르망디에서 교환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담배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화물차 운행의 배당도 받았기 때문에 화부와 기관사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물론 점령군에게 가장 잘 협력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운행을 하도록 합니다. 독일 안의 시장에서도 매우 다양한 물품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높은 값을 지니는 것도 당연하고요. 대도시에서는 모든 물품이 잘 팔렸습니다. 식품과 기호품들이 잘 팔렸죠. 커피는 물론 시골 지역에서 더 원했습니다. 그가 레니에게 돈을 가장 잘 대주었습니다. 겉보기로는 레니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레니가 돈을 필요로 할 때면 돈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레니에게 돈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별도로 장사를 한 것이죠. 그러나 레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레니는 언제나 차용 정서에 서명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그루이텐 노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 노동자로서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는 시멘트를 혼합하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형벌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베를린에서 폭격당한 곳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가끔 조그만 소포를 몰래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걱정하지 마시오, 곧 갈 겁니다 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돈을 지불할 날이 왔습니다. 올 날이 온 것입니다. 1944년 8월 레니는 호이즈에게 2만 마르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독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내 사업이 중단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레니는 집을 3만 마르크에 저당 잡힌 노인에게 2만 마르크를 갚고 나머지 1만 마르크는 직접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레니에게 인플레가 한창의 시기에 저당을 잡혀 돈을 빌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레니는 웃으면서 내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주었어요. 10마르크짜리 뭉치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인리히가 특별히 먹을 것을 찾아 우리가 있는 방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 왔기 때문에
그에게도 무엇인가를 주었고 깜짝 놀란 청년과 춤을 추는 모험을 했어요. 당시 레니가 얼마나 활짝 피었는지 정말 환상적일 정도였어요. 레니는 심각하지 않고 명랑했어요. 나는 레니만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고 레니가 사랑하는 녀석도 부러워했습니다. 이후 곧 마르야가 시골로 옮겨와 한동안 있었어요. 하인리히는 징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노인들하고만 있게 되었습니다. 레니에게 또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저당을 잡힌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는 정작 레니에게서 집을 사버렸습니다. 1944년 말의 상황에서 일부만 파괴된 집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묵을 얻기가 도대체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는 레니에게 또 2만 마르크를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언제나 드러내놓고 노력했던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50만 마르크는 좋게 나가는 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가 1945년 1월 1일에 즉시 집세를 계산할 때에야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월 1일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받는 것이 그의 꿈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1945년 1월에는 계산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집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2층 2개는 불에 탔습니다. 그가 나까지 세입자 명단에 넣은 것은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파이프가도 명단에 넣었는데 그들은 1952년에야 돌아왔습니다. 그가 내게서 첫 집세로 빈 방 2개에 32마르크 60페니를 계산했을 때야 비로소 내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 수년 동안 레니의 집에서 공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레니가 아주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레니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것은 이성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평화의 시기에도 굶지는 않습니다. 8. 그들 모두는 어떻게 어디서 살아남았을까? 임신 중의 레니, 과민한 보리스, 씩씩한 로테, 지나치게 마음이 따뜻한 마르그레트, 지상의 벌레 그룬치, 그리고 한 번도 비인간적인 일이 없었던 펠처. 그들 모두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살아남았는가? 1945년 3월 우리의 마르야는 무엇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루이텐 노인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보리스는 대략 1944년에서 1945년으로 넘어갈 무렵 전혀 쓸데없는 어려운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에 대해 레니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르그레트가 모두 얘기했으며 로테와 마르야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마르그레트는 그 사이에 아주 엄격하게 감시를 받았다. 그래서 저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몰래 줄 수 없었다. 고행에 익숙한 마르그레트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무렵 나는 보리스에게 정말 화가 났어요. 진정으로 화가 났던 겁니다. 이후 우리 모두가 함께 웅크리고 있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그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영리하고 섬세한지 말입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나 1945년 초였어요. 아마 주현절이었을 겁니다. 그 후는 아니에요. 레니가 또 머릿속에 무슨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한 작가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죽은 작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여기저기 전화를 걸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시 책 한 권이 문제가 되었죠. 작가 이름은 프란츠 카프카였습니다. 책은 유형지에서였습니다. 그 후 나는 보리스한테 레니에게 1944년 말 유대인 작가를 추천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보리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생각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건 잊었습니다. 결국 레니는 쪽지를 들고 도서관으로 갔어요. 여직원 한 사람이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꽤 이성적인 나이든 부인이었다는 것이 레니의 행운이었어요. 여인은 레니의 쪽지를 찍고는 즉시 레니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레니가 라헬 수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고 다닐 때 원장 수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아가씨, 모든 훌륭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군요. 도대체 누가 이런 책을 구하도록 당신을 여기로 보냈어요? 선생님께 또 말씀드리지만 레니는 끈질긴 데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중년 여인은 레니가 선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아채고
레니와 단둘이 있는 데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이 카프카는 유대인이고 그의 책들은 모두 금지되었고 또 분서되었다는 것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레니는 늘 그렇듯이 놀라는 어조로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늦게나마 레니에게 유대인과 나치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레니에게 공격수, 이 나치 시기의 잡지 이름입니다. 공격수를 보여주고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레니가 나에게 왔을 때 그녀는 매우 놀란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레니는 무언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레니는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작품을 구해서 읽으려고 했고 구했습니다. 레니는 실제로 보온으로 가서 두세 명의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 교수들을 위해 레니의 아버지가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장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레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니는 교수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교수는 당시 이미 75살이 넘은 할아버지로 정년 퇴직을 내 책 사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글자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당신은 모든 훌륭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군요. 하필 카프카라니 왜 하이네는 아닙니까? 그는 레니에게 매우 친절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레니와 레니의 아버지를 기억해냈거든요. 그러나 책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동료에게 가야 했고 다시 또 다른 동료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고 그가 믿을 수 있으며 책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전혀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어요. 레니는 한밤중에 돌아왔어요. 핸드백에 책을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일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나와 절친한 슐레머 씨가 나타났어요. 슐레머에게는 세속적인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아한 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명서도 없었어요. 자신을 총살하려는 프랑스 내의 파르티잔에게서 도망쳐 나왔답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내게 친절하고 관대했습니다. 그는 또 자기 방식으로 나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주 작고 가난하고 비참해졌습니다.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그레트, 나는 내 목숨을 걸 일을 여기저기서 저질렀어. 프랑스인과 독일인들에게 말이요. 영국인, 네덜란드인, 미국인 그리고 벨기에인들에게도 목숨을 걸 일을 했어. 소련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날에는 나는 죽소. 권력이 있는 독일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어도 나는 죽어요. 마르그레트 도와줘요. 선생님께서 그를 진작에 아셨어야 하는데 그는 택시나 근무용 승용차로 연중 3번에 걸친 휴가를 왔습니다. 유능하고 언제나 약삭 빠르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작은 생쥐 같았어요. 개떼들과 미국 사람들 그 밖에 모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 무렵에야 비로소 나는 한 가지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할 생각에 말입니다. 군 병원에서는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군인 수첩을 회수해 기록하고 나서는 부대나 또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어쨌든 나는 군인 수첩이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군인이 수송되고 피가 묻은 옷을 버렸을 경우는 군인 수첩을 내놓지도 못하고 또 찾기도 힘들다는 것을 난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하룻밤에 군인 수첩 3개를 훔쳤어요. 군인 수첩이 충분히 있어서 선택의 여유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슐레머와 보리스의 나이와 외모를 비교해서 골랐습니다. 안경을 쓴 금발의 2 군인을 택했어요. 나이는 약 24살 되어 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경을 안 쓰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의 30대 말의 군인으로 슐레머의 나이였습니다. 그 수첩을 슐레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와 버터, 담배 그리고 빵을 그에게 싸주고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에른스트 빌헬름 카이프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떠나게 했습니다. 나는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두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6년 동안 함께 지냈으며 결혼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군에 입대해 전선에서 지휘를 하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군인들이 모두 그를 따르는 자리를 말한 거예요.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걸하고 고마워하는 슐레머는 내 손에 키스했어요. 그는 강아지처럼 울고서 떠났습니다. 그 후론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호기심에 이 카이프라는 사람의 부인에게로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부엇이 부근의 콜렌포트에 살고 있었어요? 나는 꼭 알고 싶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여자는 재혼했더군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을 군 병원에서 간호했는데 죽었으면 남편이 당신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능글맞고 뻔뻔스러운 아주머니였어요. 그 여자가 내게 물었어요. 어느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 에른스트 빌렐름은 2번 죽었어요. 한 번은 간이 군 병원에서고요. 2번째는 저 위의 당신들 동네 뷰르젤른이라는 황량한 촌락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슐레먼은 죽었어요. 나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나치나 파르티잔이 그를 교수행에 체했던가 총살했으면 그로서는 더욱 좋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로 전범자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꽤 자주 신문을 받았어요. 집도 빼앗겼고 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겨우 내 옷까지나 가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반년 동안 레니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나의 남자관계 때문에 오래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숄스도로프 박사는 전쟁 말기를 그의 영웅대접을 받으며 보냈다. 그는 라인강 오른쪽의 작은 마을로 후퇴했다. 내 서류는 진짜였고 정치적 흠이 없었으므로 나치로부터 반박을 받을 일도 미군을 두려워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나의 위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약 10명의 남자로 구성된 민간 돌격 부대의 명령권을 쥐었습니다. 10명 중에 3은 70살 이상이고 2은 70살 이하였으며 2사람은 허벅다리를 절단했고 1사람은 정강이를 절단했습니다. 또 1사람은 팔을 절단했습니다. 10번째 사람은 정신박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보 집단이었죠. 우리의 무기는 몽둥이 2-3개와 주로 4등분한 흰 침대보였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다리를 폭파해야 할 2-3개의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대를 데리고 행군했습니다. 우리는 4등분한 침대보를 막대기에 묶었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훼손하지 않고 미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을에서 대환영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교회의 봉헌식이나 비슷한 축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나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패배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5년 후에도 그 말을 듣습니다. 내가 교회 탑을 구했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미군 중사 을 휘트니에게 교회의 탑에 사람이 없으며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했던 것입니다. 밀어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어쨌든 나는 더 이상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항복하던 날 아내와 함께 있었던 곳이 드레스덴에서 멀지 않았다고 말하는 파이프 노인은 마비된 다리를 이미 27년 동안 끌고 다녔다. 관로 속에 오늘 날짜로는 35년이나 되었다고도 생각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레니의 아버지도 1943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사기적인 다리라고 표현한 바 있는 다리다. 다음은 판도르니 한 말이다. 나는 1944년 1월에 이미 톨챔으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나는 후베르트가 뭉치로 선물한 돈을 가지고 부모의 집과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레니에게 내게로 옮겨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시골에서 조용히 나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레니가 있는 것보다 우리가 있는 곳에 미군이 2-3주는 더 일찍 도착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니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들은 톨챔의 땅바닥을 뒤엎었습니다. 우리는 톨챔을 떠날 시간이 30분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로 라인강을 넘어가게 해주더군요. 다시는 라인강을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건너편에는 미군이 있고 우리 쪽에는 아직 독일군이 판쳤습니다. 레니가 내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시골과 안정, 공기와 꽃 등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거대한 먼지 구름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옛날의 톨챔이었습니다. 이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먼지 구름이었어요. 다음은 호이저 노인의 말이다. 나는 집을 소유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그루에텐의 집만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1945년 1월과 2월에 정치적으로 극히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반아리안주의자 또는 반아리안주의 재건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 소유였던 집 2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들을 두 나치가 내게 팔았습니다. 합당했습니다. 공정과 수표 모두 합법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소유자의 이전이었어요. 결국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일로 내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험한 지역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km 거리에서 먼지 구름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먼지 구름이었어요. 다음날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을 때 나는 서쪽에 있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영국군이 왔을 때야 비로소 그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후에 자신들이 살고자 한 도시의 구역을 아주 잘 보호했습니다. 레니와 로테 등 여자들은 나를 위험에 내버려 두었고 묘지에 세웠던 소련식 낙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 같은 노인을 아직 60대였는데도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로테는 나의 아내가 10월에 죽자 대단히 궁핍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친척 집에서, 다음에는 장녀 마르그레트의 집에서 지내다가 지인들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시내에서 퇴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녀는 약탈은 면한 데다 군의 보급상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카르멜레 수녀원 근처의 보급창이 약탈당했을 때 이 선량한 할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와 낡은 자전거, 거리에 있는 타버려 못쓰게 된 자동차로 또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손만 있으면 달걀, 버터, 고기, 담배, 커피, 옷을 자루째 훔쳤습니다. 길거리에서 가스 마스크 통의 뚜껑에 달걀 프라이도 만들 정도로 탐욕스러웠습니다. 소주를 마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마치 프랑스 혁명 때의 광란의 축제와 같았습니다. 여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우리의 로테는 그리스의 복수의 여신 메가리아처럼 앞장을 섰습니다. 정규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아직 독일 군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일찍이 집을 비우고 떠난 것이 기뻤습니다. 로테가 무덤 속에 파둔 소련식 낙원에서 나와 후베르트가 로테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내 집은 마치 유곽을 닮아갔습니다. 로테를 다시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사실 로테는 쓴소리를 잘하고 차가운 여자였어요. 신랄하고 예리했어요. 그러나 변해버린 것처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전쟁 동안 그녀의 사회주의적인 발언을 참았습니다. 당시 그녀가 가끔 내뱉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위험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리 아들 빌헬름을 어리석은 붉은 일, 이 붉은 일은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붉은 일에 끌어들였을 땐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테를 용서했습니다. 결국 로테는 단정하고 책임감 있는 여자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미 3월 5일에 로테는 사회주의가 시작되어 동산이나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분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로테는 한동안 주택청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찬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청이 피난갔기 때문입니다. 거우 합법적이 되었습니다. 로테가 파시스트였던 적이 정말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시스트가 아니었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비어있는 빌라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욕조에서 빨래를 하고 잉어를 기르고 욕실에서 무를 길렀습니다. 실제로 욕조 절반이 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혼동은 다행히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로테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찮은 직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약탈이 크게 일어나던 시기에는 모든 이들과 함께 묘지 낙원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곳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내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로테가 우리에게 목숨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로테가 전쟁과 전쟁의 목적에 대해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단지 바보라고 했던 말 한마디만이라도 우리가 전달했다면 로테는 이미 감옥이나 강제 노동수용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교수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야 판도른에게 그루이텐의 운명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저자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는 두세 가지를 조심스럽게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마르야 판도르니 어떤 사건 때문에 로테에 대한 질투로 그녀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로테가 그에게 베푼 위안들을 나에게서 구했고 찾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내가 그녀보다 13살이나 위였어도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라인강을 넘었어요. 이 부프강은 라인강 북쪽 지류입니다. 부프강을 넘은 겁니다. 우리는 이 베스트팔렌의 둥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라인란트 사람들을 습관이 좋지 않고 후추 맛을 좋아하는 타락한 사람들로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4월 중순에야 비로소 미군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 무렵 라인강을 건너 서쪽으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난 5월 중순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후베르트는 5월 초에 벌써 돌아와서 로테의 침대로 즉시 기어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로테가 한 말이다. 1945년 2월에서 3월 사이, 3월에서 5월 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때때로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벅찼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묘지 안에 있을 때입니다. 물론 나는 시우니르 골목에 있는 오래된 카르멜레 수도원을 약탈했고 내가 훔칠 수 있는 한 모두 훔쳤습니다. 당시에 나는 이미 펠처의 도움을 더 선호했습니다. 내 시아버지의 도움보다도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웅크리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레니 집이었어요. 레니가 해산하기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는 레니를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함께 무덤 속에 파놓은 소련식 낙원이라 불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아버지가 러시안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보 같게도 레니가 다른 사람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1944년 9월부터인가 아니면 10월부터 산모 일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르그레트가 잘못한 일입니다. 마르그레트는 레니에게 군 병원에서 죽은 병사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겁니다. 군인의 이름은 앤드리츠키였어요. 두 여자는 죽은 앤드리츠키가 결혼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너무 급히 일을 해치웠어요. 그 일은 군인의 아내와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메스꺼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나는 3월 중순 이후 군사정부의 주택청을 맡아서 이끌었으므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직인과 서류가 충분하고 모든 관청과의 관계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진짜 아버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보리스 리보비치 콜톱스키입니다. 사무실 3개 안에 모든 관청이 들어있어서 가이온 앤드리츠키에게서 레니 아이의 북군을 다시 빼앗아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이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독일 바보들이 모두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철수하며 다리를 폭파하기 전 6일에도 탈영병을 시내에서 교수형에 처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미군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소련식 파라다이스에서 떠나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군들도 엉망인 상태에서는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의 도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울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성당 옆에 있는 호텔 앞에서 2~3명의 부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유형의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탈영병, 숨어있던 러시아인, 유고슬라비아인, 폴란드인, 러시아 여자 노동자, 도망친 강제노동 수용소 죄수, 그리고 숨어있던 유대인 2셋, 누가 부역했고 누가 부역하지 않았는지 또는 누가 어느 수용소에 있었는지 미군들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들은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치인지 나치가 아닌지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미국인들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후베르트가 나타났을 때는 5월 초순이었습니다. 나는 직인과 증명서를 가지고 여러 명의 운명에 꽤 관대하게 개입했습니다. 도대체 직인과 증명서가 있었다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후베르트는 이탈리아 군복을 입고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동료 노동자들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후베르트는 그들과 함께 성체와 지하철의 터널을 청소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심사숙고했습니다. 즉 독일 죄수로서 서쪽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것. 베를린과 라인강 사이에는 아직 그를 교수형에 처할 수 있는 나치의 요람이 있다는 것.
시민으로서 가기에는 그가 너무 젊다는 것, 45살의 소련인, 영국인, 그리고 미국인들이 포롱수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으로 온 거였습니다. 물론 안전한 일은 아니었지만 영리한 처사였습니다. 나치는 이탈리아인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무조건 즉시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즉시 교수형에 처한다든가 총살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보장을 할 수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복과 독일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반드시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군복을 입고 이탈리아로 가서 독일인으로 확인되면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기분 좋게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경쾌한 사람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내 인생의 나머지를 웃으면서 지내기로 확고하게 결심했어. 웃으면서 지내기로. 그는 우리 모두와 레니와 보리스를 포옹했어요. 또 손자를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그는 마르그레트를 포옹하고 나의 아이들도 끌어안았어요. 물론 나를 안았죠. 그리고 내게 말했어요. 로테,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죠? 때때로 나는 당신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오.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소? 우리는 방 셋을 얻었습니다. 레니와 보리스 그리고 그들의 아이 3명이 하나를 쓰고 마르그레트가 하나를 썼습니다. 부엌은 공동이었습니다. 분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우니르 골목에 있는 영광스러운 독일군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마르그레트는 군병원에서 약을 열심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후베르트가 계속 이탈리아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에게 이탈리아인 증명서를 마련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사정부에서 보리스가 그를 위해 찾아낸 이탈리아 이름으로 증명서를 받아냈습니다. 만초니였습니다. 보리스가 알고 있던 유일한 이탈리아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만초니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독일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범이 아니라 형사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인들은 꽤 까다로웠습니다. 그들은 형사범을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래 정치범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어떻게 확인시킬 수 있었겠어요? 결론적으로 루이지 만초니, 나와 함께 사는 이탈리아인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수용소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귀향자를 위한 수용소이긴 했습니다만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죠. 마지막 수송차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1946년 초까지는 잘 지냈습니다. 이제 미국 군들은 모두 독일인을 수용소에 넣는 것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 영국군이 왔습니다. 미군과 영국군들 때문에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과부이고 그는 호랍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내가 연금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결정적으로 맺는 것은 한마디로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날 내가 후회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들이 후에 시아버지의 영향권으로 아주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레니도 보리스와 결혼하고 싶어 했고 보리스도 레니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보리스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르그레트에게 알프레트 볼호르스트라는 이름의 군인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24살의 건장한 독일 청년이었는데 영양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것도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대부분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리스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6월의 어느 날 저녁 보리스가 미군 헌병대에 끌려갔습니다. 바보같이 독일군 증명서를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군 장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그레트의 미국인 남자친구들도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시의 사령관에게까지 가서 보리스의 복잡한 사연을 얘기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리스는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전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볼 호르스트로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소련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군 포로 수용소가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군들이 여름에 독일 포로를 프랑스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팔아넘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군량비와 숙박비를 달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리스가 로트링겐의 탄광으로 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이는 레니 덕분에, 아니 레니의 담보물 덕에 굶어 죽는 것만은 면해서나 튼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레니가 어땠는지 보셔야죠. 레니는 즉시 낡은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레니는 모든 지역을 다녔고 모든 국경까지 갔습니다. 프랑스 지역과 자르 지역, 벨기에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자르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로트링겐으로 갔습니다. 수용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령관에게 알프레드 볼 호르스트를 물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용기 있고 끈기 있게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레니는 유럽에 1500만 명 내지 200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 전쟁포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레니는 11월까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사이사이 집으로 와서 준비물을 갖추고는 다시 떠났습니다. 레니가 어떻게 모든 국경을 넘나들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독일 증명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레니는 보리스를 찾아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찾아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있는 소련식 파라다이스 S가 아니라 어느 무덤에서 사망했습니다. 메츠와 자르브리켄 사이에 있는 로트링겐의 황폐한 마을의 지뢰밭에서 불상사를 당한 거였습니다. 레니는 막 23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시면 세 번째로 미망인이 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때부터 레니는 실제로 석상이 되었습니다. 레니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면 레니가 아니라 불량한 인간들 책임입니다. 그 불량배들에게 나는 내 아들들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들은 호이즈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이즈가 사람들은 아주 나빴는데 특히 나의 시아버지인 호이즈 노인은 악인입니다. 후베르트가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호이즈 노인이 우리 방 세계에 대한 방세 46마르크 15페니를 받으러 올 때마다 후베르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악마처럼 웃어댔습니다. 결국 서로 문수로 거래될 때까지 매번 웃었습니다. 그는 40개월 동안 매월 1일에 악마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행정을 맡을 사람을 주문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마의 웃음은 오늘날까지도 호이즈 노인의 뼛속에 사무쳐 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레니입니다. 레니를 심히 괴롭히고 쫓아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후베르트 그루이텐이 그렇게 끔찍스러운 방법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1948년까지는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무덤에 있는 소련식 파라다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두세 가지 대화와 충분한 조사가 필요했다. 아무튼 그 기간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레니, 보리스, 로테, 마르그레트, 펠처 그리고 5살과 10살을 낳은 로테의 아들 구르트와 베르너는 중앙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인 초기 기독교의 지하 묘지에서 살았다. 보리스와 레니는 그들이 관계를 가진 나를 보시앙의 예배당의 허기에서 보냈는데 이제는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 발상을 한 사람은 펠츠다. 펠츠는 말하자면 심리적인 근거를 내놓은 사람이다. 그는 변함없이 준비를 하고 저자를 한 번 더 자신의 여가를 보내는 방에서 맞아주었다. 여가를 보내는 방은 화원 박물관 옆에 있었다. 회전바에서 그는 오랫동안 위스키를 대접하고 중간 크기의 월계수 화환처럼 거대한 잿더리를 사용하게 했다. 대단히 모순된 역사의 시기를 살아남은 인간의 우수는 저자로서는 놀라운 것이었다. 심장 발작의 위험이 없는 70세 노인은 매주 2차례나 테니스를 치고 매일 아침 숲을 달린다. 55세에 승마를 배웠다. 그리고 말하자면 신뢰하는 남자들끼리만 말하는 성교가 어렵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아는 것이다. 이러한 우수는 방문이 거듭되면서 높아진다고 저자는 생각했다. 저자에게 심리적인 규결을 허락한다면 펠처가 우수에 젖는 까닭은 놀라운 것이다. 사랑의 번민이다. 그는 레니를 여전히 흠모한다. 그는 레니에게 하늘에서 파란색을 가져다 줄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니는 나에게 다정한 시간을 주기보다 오히려 나이가 어린 특히 남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두는 실제로는 내게 책임이 없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나는 레니의 보리스를 구했습니다. 왜 그에게 독일군 제복과 독일군 수첩을 사용하게 했을까요? 그는 숨을 수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죽은 사람과 공동묘지를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무엇보다 죽음과 관련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미군인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제1차 세계대전과 인플레이션 시기에 시체 발굴 부대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를 검사했지만 무덤 속은 찾지 않았습니다. 렌이 혼자서만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금방이라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는 로테와 마르그레트도 숨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난 헤리그 무덤과 보샹 무덤, 그리고 폰 데어캑의 가문의 유산으로 내려오는 커다란 무덤들을 파헤쳐 돌로 담을 쌓고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것은 광산에서의 작업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깨끗하게 담을 세운 방 4개를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 4개짜리 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공장에서 전기를 끌어왔습니다. 난로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과 임신한 레니 때문이었습니다. 짚을 넣고 매트리스를 넣었습니다. 물론 밤을 위해 조그만 원통형 난로도 놓았습니다. 이러한 두더지 일을 하는데 그룬치가 나를 도왔습니다. 여기 가족 묘지들은 모두 우리 예약 손님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룬치는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파묻히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를 안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이나 또는 지하 술집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흙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땅 밑에서 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 밑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페어드무에서 타는 냄새가 날 때 몬샤우와 크로넨부르크 사이에 있는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1945년 1월 말이었습니다. 나는 무덤 속에 방 4개의 집을 2월 말에 완성했습니다. 2월은 조용한 달이었습니다. 폭격은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로테와 로테의 아이들을 거처로 데려왔습니다. 마르그레트도 왔습니다. 보리스는 가방 속에 독일 제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주스러운 군인 증명서, 주인의 훈장과 영예의 표지 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련 군인들은 참호를 파고 포대를 세우고 창고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시도 그리 심하게 받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헌병도 미군 헌병도 무덤 속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낮 동안에 전원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나는 낮에는 상점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야 비로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공동묘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레니는 3월 2일 저녁 아기를 낳았습니다. 레니는 아기를 무덤 속에서 낳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화원 사업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레니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마 아이를 만든 곳일 겁니다. 달을 꽉 채운 7파운드 몸무게의 아들이었습니다. 3월 2일에 출생했으니 정확하게 말해서 6월 2일에 생긴 겁니다. 그때는 낮 공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만은 빨리 그리고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쳐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살아남았을 겁니다. 바로 3월 7일 오후에 아이들과 여자들과 함께 시내로 들어가다니 미친 짓이었습니다. 호주머니에는 거짓 독일군 증명서를 빼고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몇 달 더 무덤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클라이스트, 헬들린, 그리고 내가 읽을 거리로 알고 있었던 것, 심지어 푸시킨까지 나는 그에게 마련해 주었을 겁니다. 진짜든 가짜든 석방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리했을 겁니다. 여름에는 농부들이 미군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은 제대로 된 미군 석방 증명서나 영국군 석방 증명서였습니다. 여자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에, 생의 기쁨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소 이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분 때문에 몇 달 동안 저녁에 라인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호이저 가족들, 그리고 계속 웃기만 하는 그루이텐 할아버지와 함께 라인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6월 초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준비했던 것이 석방증명서였습니다. 내 이름과 정확한 포로번호 그리고 포로 수용소의 직인이 찍힌 석방증명서 말입니다. 레니와 마르그레트는 그녀들의 관계를 가지고 청년에게 석방증명서를 마련해 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5월이나 6월 이후에 하지 않은 것은 정말 경솔한 짓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철을 샀습니다. 최고급의 강철을 합법적으로 샀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제품 처리권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폐허가 된 그들의 대지가 정리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 것은 강철을 모아둘 곳이었습니다. 나는 대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 무렵 렌이나 크레메 같은 화한 사업소 여자 노동자의 시간당 보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50페니였습니다. 그런데 건축 사업장의 보조 노동자는 아마 1마르크를 받았을 겁니다. 재수 좋은 사람은 1마르크 20페니를 받았습니다. 석탄을 캐는 것은 중노동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과 빵, 설탕의 상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해체 주식회사였습니다. 나는 강철 용마루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도시 사람의 절반이 비웃었습니다. 강철은 킬로미터 길이로 있었습니다. 유럽이 온통 강철이었습니다. 노후한 탱크 하나에 담배 2갑도 채 되지 못하는 값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웃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그룹으로 나누어 일을 시켰습니다.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나는 폐품 처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강철을 수입했습니다. 나는 웃으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강철은 강철이고 강철로 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져가기만 하면 노후한 군함과 탱크 그리고 비행기를 선물로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탱크를 끌고 갔습니다. 그때 난 아직 집을 짓지 않아서 대지가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나의 모든 자본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10만 미터 길이의 최상 품질의 강철이 쌓이고 보관되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임금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에 8마르크 내지 10마르크를 주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도급으로 지급했습니다. 1미터당 3마르크를 지불했습니다. 레니의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 그룹 하나를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도 투자했습니다. 저녁에 미터 길이로 잘라 내게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때로는 300마르크를 가지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80마르크를 가지고 가는 날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없었습니다. 화원 사업소의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0마르크를 채 벌지 못하던 때입니다. 강철은 쉔세테스카에 있는 그 대지 위에서 녹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대지 옆을 지날 때면 죽도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펠츠의 녹슨 돈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본 투자로서 좋은 것이었는지는 나로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에 나는 강철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고 팔려고 했습니다. 주택난이 일어나서 대지에 집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철들은 이미 5년 내지 8년 동안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150만 마르크를 받았을 때 웃기게도 사람들은 나를 불량배, 투기꾼, 전쟁통에 돈을 번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낡은 탱크와 화물차가 값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죠. 그러나 여자들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레니의 아버지가 옛 보건청의 폐허를 파헤칠 때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이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는 의문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루이테 노인이 용접용 도구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노인에게 경고했었습니다. 그가 정력학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또 그가 발밑의 땅바닥을 뚫고 8m 깊이의 폐허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는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술자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고 10번 이상 자기 공장에서 강철 용마루를 가공했습니다. 이것이 내 책임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폐허가 된 도시에서 폭파한 콘크리트 상자에서 강철을 잘라내는 것이 모험적인 일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위험을 감안해서 지불하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철을 모으고 베어내고 또 용접기로 잘라낼 때 난 그곳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일에는 그의 신화적인 건축가 그루이텐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정보를 얻은 바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그의 임금을 올려주었습니다.
레니를 위해서였습니다. 레니의 운명은 보리스와 함께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벨츠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눈물의 물리적인 진실을 의심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인 것 같았다. 그러나 눈물의 감성적인 진실성을 평가하는 것은 저자가 담당할 일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콘크리트가 붙은 철근에 정통으로 맞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철근은 시멘트 조각에서 돌출해 있는 것으로 구멍이 뚫린 것이었습니다. 목과 하체를 4번 찔렸습니다. 가슴도 찔렸습니다. 또 오른팔 윗부분도 1번 찔렸습니다. 몸살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후 나는 즉시 내 회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내가 이래저래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폐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벌받을 일입니다. 화폐개혁 1개월 전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녹슬어가는 고철더미 때문에 여자들의 조소와 미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계속 흘리며 더욱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계속했다. 나를 이해하고 좋아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내 가족, 내 사업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곳에서 알게 된 사람 중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 아내보다 나와 더 가까웠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리스 리보비치였습니다. 사실 그는 오늘날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소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가 나를 정말로 알고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가 어린 아들에게 영세를 주기를 주장했습니다. 나의 이 두 손으로 말입니다. 내 사진은 죽음의 전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순간 결국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여자와 남자, 수표와 계산, 화환과 리본 등에 대해서 이 손으로 한 일을 생각한 겁니다. 내 이 손으로 반드시 자기의 어린 아들의 영세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영세를 주었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레프라는 이름으로 영세하노라. 그때 독설가인 로테와 보리스 그리고 마르그레트가 울었습니다. 레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아이를 즉시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나를 혼자 있게 두십시오. 나도 충격이 심합니다. 저자는 모든 것이 충격적이어서 눈에서 나오는 눈물 2-3방울을 겨우 참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